절윤하게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절이에요, 절. 윤에게 절한다. 그렇지. 예. 절윤? 윤에게 절한다.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아직도 궁금한 게 예. 지금 윤석열 씨가 사진상에 보면 예. 무슨 약간 부처님 같은 옷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장상가사 같은 거.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차례를 지내고 있는 돌아가신 분 건지. 사실은 이러지 않죠. 돌아가셨으면 요걸 했겠지. 그죠? 예, 만화상으로는. 차례 지내는 건 아니고 종교적인 지금 의식을 그리신 거겠죠? 그렇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의 본질이 아니야. 이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는 게 이게 마치 어디 인도 가면 뭐 라마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것 같은 옷이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의 원래 성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미지야. 예. 근데 얘네들이 절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이미지거든. 종교화 시켰다는 얘기죠. 예, 네. 이 사람 자체의 신성이 있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냥 돼지에 불과한데. 아니 요즘 감옥에서 교수님 예. 밥도 달라 그러고 막 커피 달라 그러고 이런데요 요즘. 이제 잘 먹는데요? 네. 그래서 물론 요 만평은 그 기사가 나오기 전에 그리신 거겠지만 네. 또 묘하게 윤석열 씨가 부식을 달라고 교도관에게 요청하면서 이제 과일 종류랑 뭐 닭고기 종류를 달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예. 과일 종류는 특히 그 류혁 전 감찰부장이 얘기를 했어요. 예. 과일 같은 거 달라고 하는 것 같다고. 근데 묘하게 또 그걸 그려오셨어. 그렇지. 과일하고 닭고기를. 내가 봤을 때 예전에 그 변호사들 자주 접견하고 이럴 때 그 뭐 칸막이 치고 막 이랬잖아요. 내가 봤을 때 거기서 먹었어. 치킨 처먹었어. 그럼. 진짜. 그치. 100%지. 야씨. 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그 교촌에서 그 한 마리 사와라. 뭐 이랬을 거야. 스시에다가 술도 먹고 이랬을 것 같아. 맞아요. 하긴 핸드폰도 썼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죠. 예. 아니 저 이 돼지 이 인간이 핸드폰 쓰게 해달라는 걸 먼저 얘기했겠어? 아니면 먹을 거 사오라는 얘기를 먼저 했겠어? 그렇죠. 자, 근데 윤호개인 공천은 누구 공천 말하는 거예요? 윤호개인 공천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예. 지금 곳곳에서 사실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뭐 누구부터 얘기해야 되나? 일단 대구시장에 이진숙을 거의 밀고 있다. 예. 그래서 난리가 났죠. 주호영 의원이. 거기 네. 뭐 고성국이 그냥 아주 춤추고 다니던데요. 네, 뭐 대표적인 윤호개인 공천이고 네. 그리고 부산에서도 원래는 주진우 의원을 이제 밀어붙이려다가 그게 단수 공천한다는 게 소문이 새어 나가가지고 그렇지. 또 거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근데 또 경선해달라는 게 좀 웃기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될까봐 진짜 예. 나오게 될까봐. 그래서 결국에는 경선에 붙이기로 했지만 네.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경선 룰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주진우한테 유리하게 또 바꿔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걱정이 되고 있고 또 충북지사 쪽도 난립니다. 김영환. 네, 김영환을 컷오프하고 이제 김수민 의원이 이제 부지사였더라고요. 예. 충북에서 김수민 의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뭐 김영환은 오늘 보니까 삭발한 것 같던데. 삭발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기묘한 게 보통 삭발은 이제 자기의 결기를 보여주는 거니까 네. 딱 이렇게 기자들 모아가지고 일부러 사진 찍게 하고 영상도 찍게 하고 그러고 싹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그냥 삭발하는 영상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 진짜 너무 웃겨요. 그래서 네. 네. 기자들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랬나? 그럴 수도 그럴 수 있겠다. 예. 안 오면 또 초라해지니까. 그렇지. 예. 저기 뒤에 보세요. 이용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삭발식 하면 저런 이미지는 아닌데 삭발을 누가 이발소 가서 해? 군인도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맞네. 아니 삭발 잘 보이는 데 가서 해야 되는 거 네, 아니야? 저렇게 이용원에서 석발하는 거 이제 페이스북에 영상으로 올렸어요. 네. 눈빛은 아주 결기가 차 있는데. 네. 마치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보통 저 군대 갔을 때 훈련 들어갈 때 이렇게 약간의 그 팁 중에 하나가 들어가서 깎으면 너무 못생기게 깎아주니까 미리 깎고 들어가라. 맞아요. 미리 깎고 들어갔어요? 저는 미리 깎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들어가서 깎았어요. 들어가서 네. 깎았어요. 저도 미리 깎았거든요. 네. 또 깎였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깎았는데 들어가서 또 깎였던 또 것 깎였. 같아. 예. 네. 제가 그리고 군대 가서 들어가서 깨달은 건 그렇죠. 좀 못생기게 깎아도 네. 아무도 신경 안 써. 아무도 신경 안 써. 제일 중요한 건 그 아무도 신경 안 써. 보여줄 사람도 없고 봐줄 사람도 없는데 좀 못생기게 깎으면 어때? 그냥 그르르 밀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네. 그지? 봐봐. 근데 우리 미친 수염님은 머리 짧게 자르고 잘생겨졌어. 네. 인물이 확 삽니다 진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밀고 다니면 네. 여자친구 금방 생기겠네. 진짜 사람이 물론 건장해지고. 저녁을 먼저 해야 되겠지만. 예. 보기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발소에서 지금 머리 깎는 걸 보고 저 그 생각이 났어요. 뭐 하자는 거냐 이거 진짜 뭐냐 이거는 진짜. 아니 진짜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그러니까 박순철 화백이 이제 저렇게
그 만평으로 약간 이제 조롱 아닌 조롱을 하신 건데 예. 이게 윤어게인 공천도 문제지만 윤어게인 공천을 비판하는 자들의 발언이나 태도나 시각들도 다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공천 전륜 선언 비슷하게 해놓고 결국 윤석열 종교화해서 윤어게인 공천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지만 그에 대해서 반발하는 후보들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개판 5분 전이에요, 진짜 국민의힘 상황이. 맞아요. 김영환 지사 얘기도 했지만 차마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이제 지역 비하 발언으로 공관위원장을 비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아직까지도 남을 공격하는 수단이 된다는 게 너무 참하다 그러죠. 처참하죠. 네. 네. 저 호남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정현 씨 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김영환 이 사람은 그 혹시 그 전력을 좀 알아요? 김영환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이력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뭐라 그럴까요? 영입이 됐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과기부 장관인가까지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민주당 출발입니다. 민주당 계열 출발 인사예요. 네. 네. 그리고 비교적 젊었을 때는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던 사람이에요. 아니 이거 민주당 출신이 다른 사람한테 호남놈이라고 한 거예요? 네. 대단한 진짜. 그러니까 인간이 맛이 가면 어떻게 맛이 가는지를 보여주고 네. 맛이 가는 인간들이 꼭 거쳐가는 정당이 있다는 거지. 그 정당에 가면 예. 맛이 심하게 갈수록 오히려 장점이 된다는. 그렇지. 예. 아우 끔찍해라 진짜. 와우.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맞아요, 치과의사 출신이고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과기부 장관도 그렇게 해서 한 거고. 네. 예. 나름대로 한국에 뭐 과학기술 정책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한때 그때가 또 김대중 정권 때니까 IT 혁명 일어나고 그럴 때 아니야. 네. 예. 꽤 그 막 주목도 받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네. 야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저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저렇게 돼가지고 이상한 욕이나 하고 있고 부정부패나 저지르고 있고 이발소가 삭발이나 하고 있고 이런 거. 자기 권력 잃을까봐. 네. 근데 저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 김문수 씨도 좀 비슷한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본인이 맛이 갔다는 게 확 드러난 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예요. 네. 아마 그때부터 좀 뭔가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확 이렇게 눈에 띄기 시작했는지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네. 네. 어떻게 하면 유 작가님이 두뇌의 변화가 생긴 거다라고까지 얘기해. 그러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맞아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뭐가 두뇌에 신체 생리학적으로 혹은 물리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컷오프가 잘하네, 진짜. 컷오프를 시키는 사람도 윤어게인 공천이라서 문제. 근데 컷오프가 돼서 반발하는 사람도 보면 크게 안 들어가. 이상한 사람이고 김영환 지사가 대표적이죠 지금. 예. 그리고 이게 참 예전에만 해도 국민의힘이 아무리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정당이어도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도 시절까지긴 한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나름대로 민주당하고의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우수했던 게 뭐냐면 선거예요, 선거. 네, 선거 전략. 예. 네. 선거를 어떻게든 이겼어. 여기는. 맞아. 야당 시절이든 여당 시절이든 간에. 하다못해 네. 자작극을 해서라도 이겼어.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중간에 일어나는 선거에 얘네들이 훨씬 잘해. 맞아. 네. 그 뭔가 반감을 이용해 가지고. 네. 기반도 탄탄한 편이고 예. 뿌리도 잘 박혀 있고. 탄핵 이후로 망가진 거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망가진 게 그게 사실 거의 최초 경험이거든. 자기네들이 야당이 되고 나가지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이득을 얻는 방식 있잖아. 네. 예. 그게 최초로 무너진 게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나마 이제 대선을 가져온 건데 그거는 이제 정치 검찰 문제, 네. 부동산 문제 이런 조금 다른 이유로 그렇죠.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괜히 그거 가지고 지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구는데 그거는 정말 이렇게 여론 지형이 잘못되고 예. 뭔가 불만이 이제 많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뭔가 걸었던 이상한 기대 이런 게 이제 붙고 특히 민주당이 선거를 잘못한 셈이지. 예. 그때 이제 이낙연 때문에 사실 생긴 맞습니다. 문제고. 대장동도 이낙연 터지고. 마지막까지 회방 놓고 갔죠. 예. 네. 그래서 어부지리를 얻었는데 역시나 그 뒤로 망했어. 이제 지방선거도 이기는 건 그거는 근데 대통령의 힘으로 이기는 거니까 네. 망한 정당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 다음 총선에 완전 망하고. 네. 이번 지선에서 또 한 번 망하겠네요. 그래서 아마 이번 지선에서 망하면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망했던 거 이후로 또 한 번 이제 지선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저는 되게 심각한 정당의 기능에 상당히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방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의외로 되게 무섭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대구를 이번에 뺏긴다, 부산 뺏긴다, 경남도 뺏긴다,
충북도 뺏긴다 이러면 이제 거의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거의 그러면 소멸급 아닙니까? 그렇게 네. 되면?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되긴 했었는데 그 당시 오거돈 시장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금방 반전이 돼 버렸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너무 상징적인 지역까지 만약에 넘어가면 난리 날 거예요. 정당 기능이 거의 사라지고. 아니 지금 뭐 대충 생각해 보니까 대구에 정말로 이준숙이 나오고 그리고 열받은 이제 그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뭐 한 명, 두 명이 나와가지고 무소속 그냥 출마해버리고 다 같이 죽어보자 이러면서. 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 나와가지고 해보면 대구를 가져오는 그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아 그렇죠. 그래서 김부겸 씨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잘해서 이겼으면 그게 대구 시민들한테도 좋을 거라고. 아, 그럼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진짜. 이진숙 같은 사람이 대구시장 되는 것보다야 대구 시민들한테도. 그럼요. 지방 권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실제로 지역 조직이 들어가는 건 지방 권력이 있어야지 돌아가요.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지역 의회라든가 지방 지자체로부터 나오는 무형의 유형의 수많은 어떤 자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 흔들렸던 지역이 만약에 흔들려 버리잖아. 그러면 그게 엄청난 균열이 생기게 돼요. 대구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진짜. 심지어 지금은 국민의힘이 영남의 자민련으로 쪼그라든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 실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와중에 네. 영남의 핵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뺏긴다 네. 생각하면 정당의 기반이 무너지는 그렇지.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뭐 주호영 의원 이런 사람들이 네. 무소속으로 확 나와버려 이게 사실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마 다 망하자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대구니까 당연히 그렇지. 무소속으로 나가도 우리가 인다고 생각하고 나올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틈이 또 있으니까 김부겸 의원도 전 총리도 아마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네. 그게 기운 것 같긴 한데 출마 쪽으로. 네. 그러니까 반대로 민주당이 더 잘해야 돼요. 대통령 힘 가지고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 사실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잘하는 게 또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예. 예. 근데 대통령 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조건은 충족이 됐어요. 이 정도 깔아줬으면 당이 잘해야지. 사실 이재명 대통령 뭐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만 잘하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에는 뭐 엄청난 선물들을 줬기 때문에 네. 예. 이미 이제 지역의 발전의 계획 플랜이라든가 이거 하겠구나라고 쉽게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걷어차가지고 생긴 문제 그건 다 국민의힘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네. 그 말씀하시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국에 지금도 타운홀 미팅을 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타운홀 미팅을 빨리 돌아도 선거쯤 되면 막 국민의힘이나 아무튼 뭐 정치권하고 언론 쪽에서 선거용이라고 막 비판해가지고 못하게 해요. 네. 그래서 윤석열도 비판이 있었는데 그냥 했거든요. 그냥 했지. 네.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거 약속하고 다녔잖아. 막. 그러니까요. 뭐 해주겠다 막.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계속 하는데 그런 비판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네.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통령이 뭐 잘하고 있다, 추진력이 있다 이런 평가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 다 생중계하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중계라니까 사람들도 보지만 언론도 봐. 그리고 이거를 그냥 대충 선거용을 비판했다가는 너무 빨리 비판받을 것 같아. 반박당할 것 같아. 왜냐면 대통령이 선거와 무관하게 실제로 민생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바로 증명될 수 있어요. 그렇지. 그것도 좀 신기한 점입니다. 기사 이상하게 쓰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해버리죠. 그것도 있죠. 예.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바로 국민의힘 상황이라는 거죠. 예, 지난주에 나온 이제 그 만평이긴 합니다만 예. 이게 콘크리트가 무너진 거야. 네. 처참하게 무너졌네요. 콘크리트가 무너지고 있죠, 실제로. 네.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예요. 아이고야. 예. 그런데 희망을 품고 있어. 이게 특히나 지난주만 해도 이랬지. 네. 지난주만 해도 민주당이나 정부가 사이에 엄청 틈이 벌어지고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럼 사실 약간 위험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네. 그런 희망을 품고 무너지는 콘크리트, 심지어 지금 TK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박순차 의원이 표현을 해줬죠. 네. 이걸로 국민의힘이 실제로 특검을 하자, 국정조사를 하자, 네. 대통령이 해명해라, 뭐 이렇게 지난주에 엄청나게 공세를 좀 했는데 네. 효과가 없었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언론의 주목조차 잘 못 받고 네. 있고요. 네. 거기다가 사실은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예상보다 여론과 민주당의 수정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인 네. 당정청 검찰개혁 협의안이 빨리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갈등 논란, 갈등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이 됐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부식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경계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불을 끄지 않으면은 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 없는가라는 걱정이 조금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정리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정부안을 내서 설득하는 과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수 없다면 정부안이 설명이 잘 돼야 되는데 네. 애초에 정부안 설명이 잘 안 됐거든. 누가 설명하고 있는지가 없잖아. 그렇죠. 총리가 설명하는 거야? 음. 행안부 장관이 설명하는 거야?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보좌관이 설명하고 있다고 욕을 먹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면은 추진 단장이라도 나와서 좀 설명. 당연하죠. 예. 예. 그리고 원래 저는 이걸 내는 방식은 이랬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나 대통령이 여러 번 수기를 강조했다면 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만든 것 중에 여기까지는 상당 부분은 이제 저희가 엄청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변경의 여지는 적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의견을 들어볼 테고 이걸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축을 구성해야 되고 나머지 한 축은 내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아마 여전히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안으로는 냈지만 이건 진짜로 많이 토론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투 파트로 나눠야 돼. 예. 그래야지 사람들이 논의에 참여해서 뭔가 효능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언제나 완벽한 안이란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근데 그게 마치 완벽한 것처럼 바꾸면 요만큼 바꿀 것처럼 자꾸 소통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열받지. 그렇죠. 그렇지 깔짝깔짝거리는 것 예. 같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결과적으로 됐잖아. 예. 그러면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애초에 정부안을 내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소한 그 논의 과정 자체가 보면 어떤 식으로 그동안 진행이 되었냐면 민주당에서 이제 수정 요구를 좀 강하게 하시는 분들 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정부안도 그 사람이 설명하고 이게 왜 수정이 필요하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도 그 사람이 설명해. 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뭐 그 조상호 보좌관이라든가 예. 아니면 아주 가끔 한두 번씩 이 간담회 같은 거 열었던 뭐 추진단장, 정부 그렇죠. 추진단 예. 요쪽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의원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식으로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설명이 아니지 사실은 반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논의 자체가 수기가 아니라 공박으로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검찰 개혁에 좀 열의를 보내던 지지자나 시민 입장에서는 공박 형태로 진행되니까 곧바로 감정적인 기분부터 들어. 그럼요. 예. 이거는 정부안을 지지하는 분이나 정부안이 좀 수정이 돼야 되겠다고 느끼는 분이나 양쪽 다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네. 왜 내가 틀렸다 그래? 이렇게 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 쪽에서 막 나와서 설명하기 좀 그래.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수기해야 되니까 당한테 우리 수기해야 되니까 한 요 기간 동안은 되도록 언론 나가서 얘기하지 맙시다. 여기서 수기 잘한 다음에 동시에 나가서 얘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 메시지 관리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아쉬움도 좀 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 결단이다, 정치적 선택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치적이라는 건 뭐냐면 되도록이면 마음의 상처를 줄이고 아쉽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어떻게든 그래도 다 안이 이제 어쨌든 만져졌어. 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바로 정치적 프로세스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말로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정말로 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세를 결집해서라도 이거는 정말 제발 들어줘야 된다. 내가 책임지겠다. 네. 이 책임은 내가 진다. 라고 하는 게 책임자의 입에서 나오든가. 당이든 아니면 정부든 간에. 그래야지 정치적 선택이라는 게 마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정부안을 설명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마치 자기들이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논쟁을 해버렸거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네. 네. 저 지난주에 교수님이 또 열심히 설명해 주셨지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네. 우리가 양쪽의 법안을 하나씩 비교를 할 때 이 법안이 됐을 때의 부작용, 요 법안이 됐을 때의 부작용의 경중을 항상 비교해 네. 봐야 된다. 결국 제도는 그거다. 어느 쪽의 부작용이 더 치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지.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다. 네. 요런 취지에서 좀 설명이 그렇죠. 됐어요. 그걸 누구의 책임으로 누가 어떻게 이후적으로 극복할 것인지 이게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 그 쟁점만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정도는까지는 사실 타협 가능하고 이 정도는 이거는 수정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 제일 마음의 상처가 적지 않겠어라고 얘기한 게 거의 실제로 그렇게 통과된 협의안이 거예요. 그렇게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없다님이 아쉽다고 표현을 해준 대통령도 그 당정청 협의안이 나오기 한 하루 이틀 전부터 직접 쟁점을 언급을 했죠. 네. 예, 요거는 조금 본질과 거리가 있어서 굳이 경로를 펼칠 필요 없다. 감정적으로 할 필요 없고
검사의 수사 개입 조항 이런 거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10번이고 수정해도 되고 20번도 해도 된다. 급기야는 17일 당일에는 내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요. 음. 결과적으로 잘 됐다는 게 만족스러운 안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건드려져야 될 것들은 안 건드렸고 개혁의 동력은 유지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검찰이나 국민의힘이 논의에 끼어들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아. 이 점이 제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네. 아, 얘네들은 이제 손 놓고 쉬고 지들끼리 잘 싸우네. 네. 오케이. 이러고 있다가 그냥 네. 됐어. 당한 거야. 이 프로세스에 글 한 번 못 쏘고 당한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수기의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의도한 수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나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뉴스 공장 나와서 이게 여야 다툼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리전처럼 되거든. 그러면 내가 굳이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내 손에 코 안 묻히고 풀 수도 있고 뭔가 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방치한다고. 잘 됐다. 싸움이나 부추기고 언론은 맨날 싸움 부추겼고. 언론은 매번 그랬죠. 네. 언론은 되게 웃긴 게 정부안을 지지는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충 정부안처럼 될 것 같고 잘 됐다. 그러면서 이른바 강경파론이라는 걸 써서 야 니들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막 싸움 부추겼잖아요. 네. 언론도 당한 거야 어떤 면에서. 음. 솔직히 우리나라 언론의 성향상 네. 애초에 냈던 정부안조차도 원래 그들한테는 그렇게 바람직한 안이 아니거든. 네.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싸우네. 음. 그러다가 어이구 싸움 중계만 하다가 그냥 두드려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설마 이게 큰 그림은 아니었겠지? 네.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예. 그 정도까지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은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버렸어. 그러면은 언론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 싸우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도 저기 있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느껴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싸우게 더 좋지. 말겠다. 그럼 자기들 입으로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바로 끝나자마자 조선일보가 갑자기 걱정하는 사설 내고 막, 네. 뭐 강경파 어쩌고저쩌고 강경파 손 들어준 이 대통령 이러면서 예. 바로 기사 떴거든요. 네. 딱 그거 보는 순간 알았어. 잘 됐구나. 음. 거기다 나경원도 한마디 하대. 잘 됐구나. 그래서 박순차 화백이 그 만평도 그렸어요. 네. 그 언론은 놓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네.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예. 저는 이번 주의 걸작은 바로 요 만평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어쩜 그 내 마음속에 복잡하고 아주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인상으로 남아 있는 나의 마음을 그림 한 컷으로 표현해 줬어. 네. 이게 딱 뭐냐면 지금 창밖에는 대통령과 시민들이 검찰 개혁을 두고 이른바 수기를 하고 있어. 아주 치열하게. 그렇죠. 수기 과정 거친 셈이 됐죠. 네. 여기서는 지금 대통령은 설명하고 막 뒤에서는 막 손가락질하면 좀 화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네. 어떤 사람은 잘 듣고 있고 열심히 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사실 정부 추진단도 들어가고 뭐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들어갈 겁니다. 네. 밖에서 이렇게 수기를 하고 있는데 건물 안에서 편하게 이렇게 뒷짐 탁 쥐고 팔짱 끼고 뒤에 재벌 후원 돈더미 있죠. 예, 네. 재벌 후원 받는 언론들은 이거 음모론과 갈등설이나 한번 키워볼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기를 하고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하면 저 수기를 갈등 프레임으로 바꿔볼까? 네. 요 고민만 하고 있었다는 거를 그렇지. 팔짱 끼고 있는 거잖아. 정말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에는 박순차비 그 생각까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뭐 잘 싸우고 있네. 한번 팔짱 끼고 기다려보자. 그 음모론이나 한번 짜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네. 저러다 지들끼리 무너지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힘 보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음모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장동혁 씨가 희망으로 삼았던 공소 취소 거래설. 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불지펴 보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겠지. 네. 네. 그리고 많은 언론이 당정청 협의안이 딱 나오기 직전까지도 그렇고 심지어 나온 이후에도 어떤 기사를 많이 내고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딱 당정청 협의안 나오기 직전까지 신중론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자주 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언론이 신나가지고 강경파와 선그은 이재명 대통령 맞아. 이런 기사를 진짜 많이 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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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당정청 협의안이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선을 안 그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같은 쪽에서는 어떻게 쓰냐? 결국에는 강경파에 넘어간 이재명 대통령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네. 이제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끝까지 그 강경파라는 이 갈라치기 또는 갈등을 부추기는 프레임을 끝까지 버리지를 못하겠는 거지.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뭐 선긋기를 한 적도 딱히 없고 네. 수기 과정에서 말 그대로 치열하게 토론을 하라 그런 거고 이제 대통령 용어를 빌리자면 수기 관리 과정이 조금 잘못됐다. 아쉬웠던 점이 있다. 내가
물어보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처음 듣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것은 수기가 아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그 정부 쪽의 소통 관리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명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당보다는. 네. 예. 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은 강경파를 따진 적도 없다. 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소취소 거래설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방송 나갔을 때도 네. 공소 취소 요구 의혹 제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왜냐하면 거래라는 것은 장인수 기자가 처음에 의혹을 제기할 때 이렇게 고위 검사에게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를 요구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아 이거 보안 수사권 줄라 그러나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히는 이제 네. 검찰 쪽에서는 다수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하고 얘기를 있다. 했어요. 예. 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뭘 줄게라고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은 제기한 적이 없죠. 네. 네.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붙여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논란이 자초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 음. 장인수 기자로서도 스스로 아쉬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이제 제가 나가서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거를 깔 거였으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얘기하겠다라고 제작진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아마 이게 유튜브 문법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지상파 문법에서 유튜브 문법으로 넘어오면서 보통 왜 유튜버들이 이제 많이 그러잖아요. 좀만 기다리십시오. 오늘 큰 거 나갑니다. 네, 네. 매번 그러죠. 요런 것으로 해서 이제 그 약간의 충격 요법이랄까요? 내가 단독을 터뜨린다라고 하는. 근데 일반 언론사에서 단독은 사실 그렇게 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엄청난 위험을 그럼 자초하는 일이라서 그 감당을 해야 되거든. 그 뒤에 있는 법적 감당부터 해가지고 예, 그러면 자기가 반격을 가할 것까지 다 남겨놓은 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거는 그 언론사들은 그거를 집단적인 결정으로 하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도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 나가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구조에서 삐져나온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자초된 면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거짓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거든. 그리고 저는 장인수 기자가 뻥쳤거나 이를테면은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다 어느 정도 자기가 사실이라고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한 거지. 근데 문제는 그걸 얘기하고 다녔다가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 증거를 못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었으면 깠지. 예. 또는 아니면 물론 정부에 부담 줄까 봐 안 깠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라는 말의 사실인 거야. 전원이지 전형적으로. 예. 이거는 그 이상의 하드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순까지 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단독 보도 형태로 나오기는 부족한 상태예요. 예.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로 하드한 근거나 정황이나 전원을 본인이 확보했는지조차 그 경위도 말할 수 없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큰 메가톤급 의혹 제기는 사실 못하는 거죠. 못하죠. 어느 정도 경위를 아쉽더라도 못하죠. 예, 아쉽더라도 어느 정도 경위와 왜냐면은 그 정도도 공개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 자체가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확실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쉽더라도를 자꾸 붙이는 이유가 취재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물론 일상적인 취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 또한 사회과학자들은 이제 증거를 찾는 일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는 일들을 하거든요. 예. 확신이 가.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직관이 맞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직관을 뒷받침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야. 아, 그거 진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게. 예. 그래서 뒷받침할 수 없고 그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뭔가 이 위험을 넘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쉽더라도 깎아야 되는 거야 그래. 말할 것들은. 예.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인수 기자가 또 본인 방송에서 이런 아쉬움을 본인도 어느 정도 예, 인정했어요. 알 거란 말이에요. 본인도 네, 알지. 본인도 당연히. 인정했습니다. 예. 저는 그 시점상의 어떤 묘함이 이제 그런 욕구를 만들어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안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그 뒤에서 장난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경종을 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그걸 좀 더 과하게 깎지 못하고 튀어나가게 만든 측면이 있을 거라고요. 그 본인 나름대로는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우려, 막 이런 것도 그렇죠. 겹쳤을 거고 감정적으로. 네. 예. 네. 제가 이번에 느낀 건 그 소위 이제 대한 언론으로서 유튜브 언론의 문제점을 하나 네.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문제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파 방송에서는 그래도 의식적으로라도 양쪽을 불러놓고 네, 네. 토론을 시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은 그게 아니라 네. 각자 자기가 할 말을 그냥 일방적으로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본이든 아니든 상대방을 공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걸 그냥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구독자들이 그 말에 감화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싸움은 커집니다. 왜?
한쪽 말만 들었거든. 1시간 동안 혹은 몇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들끼리 서로 반목하게 만들어요. 네. 우리가 다 검찰 개혁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 와중에 너 다른 의도 있지. 너 뒤로 뒷구녕으로 원하는 게 있구나. 이러면서 서로를 악마하고 싸우게 만드는 게 네. 저 가장 큰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게 근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유튜브 언론인 건데 사실은 네. 굳이 만나서 토론 같은 거 하지 않고도 그냥 자유롭게 자기 할 말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인 부분이 있죠. 네. 네. 근데 자기 할 말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그 두 가지 안고 가는 거야. 이게 유튜브는 유튜브 나름의 이제 약간의 천형이 생긴 거예요. 예, 예. 이 장점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도 어떻게 이 단점을 책임질 것이냐. 네. 이 문제가 생기고 제가 뉴스공장 나가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분할이 될 거예요. 예. 예, 다 얘기는 안 했는데 그날 제 나름의 어떤 현상에 대한 파악이 이제 어느 정도는 됐는데 네. 이게 분화가 될 겁니다. 유튜브도 이 흐름이 단점이 크지만 그 단점 가지고 대충 망했다 흥했다 하는 애들이 이제 한쪽에 있고 네. 단점은 되도록이면 줄이고 네. 장점을 되도록이면 살리는 방식으로 또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쪽이 있고 어. 이렇게 갈릴 거예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끝장 토론 같은 거 만나서 하잖아요. 네. 저는 그 형식은 좀 빌려왔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서로 반목하는 상황이 있으면 서로 각자 자기 방송에서 떠들 게 아니라 한번 만나서 토론을 해라 차라리. 어. 그리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전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올해 초 작년 말 뭐 이때쯤에 이제 유튜브로 중심 이동이 된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제 내란 이후로는 왜냐하면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씨 언론이 네. 유튜브는 내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중심 이동이 확실히 된 거야. 네. 기성의 언론들은 정당성이 없어 이런 면에서는 조심만 하고 있는데 그 조심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네. 요번에 장인수 기자건 난리치는 그 수많은 기자들한테 너는 왜 내란을 내란이라고 얘기 못했던 놈들이 지금 와서 이러고 있냐고 나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예. 그게 그렇게까지 조심할 일이었냐고 무슨 자기들이 형사법 전문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사실은 기성 언론은 정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신나가지고 막 최근에 공소치를 거래서 나왔을 때. 네. 진짜 신났었어요. 예. 네. 아예 그냥 그걸로 다 도배를 하더만 그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저널리스트 토크쇼 제야 시절부터 이제 미디어 비평을 한 5년 이상 해왔었는데 최근까지도 미디어 비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효능감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기성 언론의 영향력도 약해질 뿐더러 얘네들은 이제 미디어 비평 해봤자 솔직히 알아먹을 것 같지도 않고 이제 네. 예. 더 나빠지는 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효능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 쪽은 이제 막 활성화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제 영향력도 생겨. 그러면 이게 여기서 미디어 비평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좀 정돈된 유튜브 미디어 비평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노는 시작한 이유도 일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최근 과정을 겪으면서 정도는 안 돼 있는데 네. 미디어 비평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서로 연락 까. 서로 연락 까서 왜냐하면 기성 언론 서로 안 까거든. 아 건드리지 않죠. 예. 네, 서로 숨겨주고 바꾸죠. 그냥 이제 네. 했는데 같이 해먹고. 여기는 뭐 못 가서 안달이야. 미치겠네. 이걸 자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정도는 안 됐다 그랬잖아요. 자정이 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네. 숨겨주기는 없어. 아 그러네. 치열한 상호 비평. 치열하게 서로 아주 까죠. 피가 뛰는. 피가 뛰는. 아무리 봐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아 근데 비평이 없는 거보단 낫지 않나? 그러니까 적어도 기성 언론이 덮어주기식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아... 참 역설적이지. 이게 뭔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있군요. 분명히. 네. 다 얻기만 할 수 없는 거야. 예.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요. 예. 이제 자구책을 생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이걸 그냥 이대로 갈라진 채 내버려 둘 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든 본드 칠을 하든 풀칠을 하든 다시 붙여야 돼. 왜냐면 우리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미디어 비평이 잘못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서로 막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상호적인 자정작용을 거친다. 이게 이상적인 형태인데 네.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런데 어쨌든 서로 침묵하고 있진 않은 걸 일단 전제로 깔아. 네. 그리고 나면 오히려 굳이 말을 안 해주는 게 비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나게 막 서로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어느 쪽에선가는 예를 들면 지적할 것만 지적하고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안 해주는 유튜브. 이게 더 좋은 미디어 비평의 토대를 둔 유튜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문제 삼지 않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게 가치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 영역에서 어떤 것들은 공동의 문제로 삼아서 싸울 건 싸우고 안 싸울 건 안 싸울 것이냐. 어떤 거는 안 싸운다면 도대체 어떤 것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게 갈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차라리 정돈된 형태는 언급할 것만 언급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주는 게 맞다. 이게 근데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낸 메시지의 방식이에요.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정 논의를 해야 될 쟁점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끼어들어와서 감정 싸움으로 좀 번질 것 같은 그런 별로 안 중요한 쟁점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갈라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 거꾸로 뒤집어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언론이 이거를 강경파와 선근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야 이런 것까지 자꾸 뒤섞어서 논의하면은 이거 감정 싸움 된다. 굳이 논의하지 말아야 될 건 말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유튜브 언론 매체에서 사이에 비평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평이라는 건 분별력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갈라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평은 이제 비판한다고 해서 비난한다고 해서 비평은 아니거든. 근데 분별력이 없는 지금 이제 비평을 하고 있는 거지 서로.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조건에서는 분별력을 그럼 어디서 살릴까? 그 분별력은 얘기해 줄 것과 얘기하지 않을 것을 가려주는.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윤수 기자 의혹이 뭐 이제는 조금 이 파문이 가라앉았으니까 이제 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언론이 너무 쉽게 이걸 거래설로 보도하는 건 아닐까? 네. 그런 부분.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그렇죠. 네, 이런 네.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네. 네. 그리고 나머지 판단은 사실 좀 듣는 시청자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좀 더 대형의 유튜브, 영향력이 있는 유튜브거나 아니면 그렇게 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처럼 뭔가 나름대로 정돈된 걸 추구하는 데들은 그래서 그 가치가 명확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은 그런 거 영향 많이 받거든. 왜 그거 언급 안 하냐. 비겁하다, 뭐 입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사실 예전에 미디어 비평의 관점에서 보면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건 책임이 있는 거거든.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거니까, 숨겨주려고 하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미디어 비평에서 찍어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왜 이걸 보도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왜 노동 문제 보도하지 않아? 왜 인권 문제 얘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미디어 비평 되게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 관련해서는 왜 굳이 그걸 얘기해? 그건 얘기 안 해도 돼. 그게 오히려 그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분별력이네요. 네. 왜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랑 연결되는데 그 기성 매체는 사실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었어. 그러니까 매체가 몇 개 없으니까 그들이 말하지 않으면 이슈가 안 돼 아예. 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를 지적하는 게 분별력이 될 수 있었는데 유튜브 생태계로 넘어오면서 매체가 너무 많아. 방송이 너무 말도 너무 많고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없어도 되는 걸 골라주는 게 예. 오히려 이 비평의 분별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중요도를 재배치를 해주는 거죠. 이것도 어렵겠다. 그렇죠. 어렵죠.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왜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뭐 이런 입장을 왜 발표 안 해요?에 신경을 안 써야 된다. 맞아요. 자기가 정말 비겁한 게 아니라면 비겁하게 숨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네.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대한뉴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예, 우리는 검찰 개혁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예,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 사상 검증하려고 들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다 비겁하다는 얘기. 성찰해 볼 필요 있어. 혹시 비겁해서 그랬나? 솔직히 무섭기도 했고요. 욕 먹기 싫어. 예. 다스베이더에서 그랬다며 그거 물어보니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찌질하게 하진 않아. 제가 마이크를 잡고 근데 이거 말 얹으면 괜히 욕만 먹던데 전 몰라요 이랬죠. 그렇죠. 예. 저는 사실 그 방식도 소극적이지만 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어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네네. 예. 그냥 전 영화 얘기나 하겠습니다라고 네네네. 얘기하는 게 낫지. 영화 유튜버 가가지고 영화 소개하러 갔는데 뭘 굳이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 그리고 나 잘 몰라. 차라리 그게 나아요. 네. 저도 그 뭉클의쇼 혼자 하는 거에서 간혹 가다가 너는 왜 이거 안 하니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그럼 저는 일단 일정 정도 판단을 해본 다음에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비겁하게 피해가느냐? 한쪽의 의견을 막 말해. 그 다음에 요것은 누구누구의 의견입니다. 이게 기성 언론의 그 비판 맞던 행태 그렇죠. 아닙니까? 겁나 비겁한 누구누구 뒤에 숨기.
비슷하네. 자 그리고 또 반대편의 의견을 막 얘기한다면 요건 누구의 의견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피해갑니다. 아니 영화 얘기를 하면은 이 영화는 이런 부분이 잘못돼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거는 솔직히 내가 잘 몰라. 나보다 전문가도 많고. 근데 뭘 내가 굳이 거기다 말을 얹을 말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하고 언론이 손 놓고 있다 당했잖아요. 나 네. 너무 쌤통이야 지금. 타이밍 놓쳤잖아. 이러다 망했잖아 지금. 그럼 됐어. 나는 이거면 됐어. 네. 그리고 이제 양비양시론이 이제 보통 안 좋은 비평 내지 이제 안 좋은 그 입장 제기의 이제 대표로 보통 얘기되는데요. 네. 때로는 양시 양비를 하는 게 맞을 때도 있거든요. 실제로 명확히 둘 다 잘못한 경우도 있고 명확히 둘 다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제 지금까지 피해졌어야 되느냐? 생각이 없으면서 그 짓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게 맞고 이것도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나 왜 어떤 기준으로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기준이 명확하면 돼. 그 기준을 책임지면 되거든. 근데 이게 없이 욕 먹기 싫으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아. 공과를 인정해야 돼. 네. 이런 식의 이제 비평을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건 돌아가고 있는 꼴이 잘못된 것 같아. 다 틀린 것 같아. 그럼 뭐 대안이 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네. 말 그대로 일장일단이 있으면 이쪽이 올바른 면과 이쪽이 올바른 면을 내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는 검찰 개혁도 그런 이슈였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정답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우리 해시TV에서 강조했던 검찰 권력이 복귀했을 때 그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라는 기준을 딱 세우고 네. 그 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따져보자. 장단점을 따져보자. 이런 논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논의가 네. 남았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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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실 이 불씨는 안 꺼졌어요. 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게 자칫하면 그 여권 내의 권력 투쟁, 차기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이제 이게 선이 갈리게 되면 각자의 진영이 각자의 정책을 선택하는 방식이 되면 되게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이제 권력 투쟁이니까, 정책 투쟁이 아니니까. 지방선거 끝나면 전당대회가 있고. 그럼요. 전당대회에서 또 그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마침 보안수사권 문제, 형소법 개정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 근데 요번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명확히 뭐가 문제였다라고 지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신경을 써야지. 네, 안을 내는 과정 그리고 수기하는 과정. 네, 적어도 요 메커니즘은 한번 지금 약간은 모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형식을 만들어낸 거거든. 그럼 이 형식을 가지고 나머지 결론을 내야죠.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는 전 수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말 조금은 위험할 정도로 치열했던 수기 과정이 수용성을 좀 높인 것 같긴 해요. 네. 어느 정도. 대통령의 발언처럼 네. 그런 면이 있죠. 예, 대통령이 좀 재밌는 말을 했는데 수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서 수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공론화 과정을 합숙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합숙시키다 보면 빠져나가려고 그래 됐다 알았다 이렇게 하게 돼. 어쩐지 그 뭐야 문재인 정부 때 네. 시민 공론화 할 때 실제로 합숙을 그럼요. 하더라고. 합숙합니다. 네. 시민들을. 네. 그래서 그 시민들도 아마 마지막에는 집에 갈래 이러지 않았을까. 이번 일요일에 돌아가신 그 하버마스의 그 공론장론 가지고 설명을 드릴 기회가 이제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이게 제가 참고도서로 제시해드린 것 중에 번역이 좀 잘못됐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숙의라는 말이 뭐가 중요한 건지를 나중에 한번 얘기 드릴 기회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학술적인 얘기니까 일단 그렇고 어쨌든 기한을 정하고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압박하고 기한 안에 결론을 내야 된다. 그 안에 최선의 결론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네. 그게 없으면 무한정 열려놓으면 그건 수기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마감이 없으면 뭐 결과 안 나. 절대 안 돼. 네. 끝까지 결론을 내야 된다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일정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원래 전쟁 이야기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 킹갱을 제가 맨 나중에 배치했습니다. 이것도 말도 잘 만드세요. 킹갱. 킹콩이 지금 깡패가 된 거죠? 킹갱. 킹갱이지 뭐. 네. 약간 낑깡 같기도 하고. 네. 네. 왜냐면 저 트럼프 본인은 또 저기 뭐야 타코거든. 뭐라고요? 타코 겁쟁이라고. 겁쟁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킹갱은 말 그대로 지금 킹콩이 돼가지고 미친 것 같아. 깽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짜로. 깽판이에요. 깽판. 예, 군함 가져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 근데 트럼프가 확실히 지금 약간 그 이성을 잃은 것 같은 게
안 그래도 전쟁과 관련해서 말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뭐 이란 정권 교체를 하니 많이도 왔다 갔다 했었고, 맞아. 뭐 승전을 하니 많이, 조기 종전을 하니 많이도 왔다 갔다 하다가 동맹국들에 대한 군함 파견에 대해서는 이 말바꾸기가 더 심해져가지고 어제는 필요 없다고 했다가 오늘은 또 달라고 했다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고립돼서 그런 걸 텐데. 예. 근데 이제 다카이치가 어떻게 반응해 줄지가 원래 옆에 미친놈은 옆에 장단 맞춰주는 사람 한 명 있으면 더 위험해지는데. 그게 기본적인 해석은 원래 일단은 일본도 사실은 턱썩 내키는 방식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미 선거 이겼잖아. 네.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빨아먹을 건 다 빨아먹었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자기 지지율의 문제 플러스 자기의 이익, 자국의 이익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서 예전에 비해서보다는 치어리더적인 역할은 확실히 좀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끝까지 고집을 피웠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현재 법으로는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해석을 엄청나게 자유롭게 해야지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평화헌법. 예, 그러니까 헌법 개정 이 일을 벌어지게 만든 다음에 네. 우리 헌법 개정할 거니까 봐줘. 미국도 사실 헌법 개정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 네. 그런데 니들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갔으면 말 그대로 이건 헌법 개정 거래 소리지. 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해요. 이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 맞아. 전쟁 가는 국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응해줄 수도 있다. 네. 이게 가장 큰 우려죠. 그러니까 이게 응해주는 거든 거래를 하는 거든 간에 더 중요한 거는 끌려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네. 네. 그리고 이왕 버린 몸 그러니까 이거 합당하게 만들어줘. 네. 이렇게 이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개정에 명분을 요구할 수 있다. 네. 미국 측에. 그리고 똑같은 평화헌법으로 정반대 해석을 하는 예상을 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평화헌법을 핑계로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렇지. 네, 왜냐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말씀해주신 대로 트럼프한테 이제 별로 원할 게 없어.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그래서 평화헌법을 핑계로 못 나간다고 하고 너무 우기면 인도적 지원, 뭐 요 정도로 후방 지원, 뭐 요 정도에서 타협을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 평소 그래왔던 것처럼 얍삽한 스탠스만 취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교수님 말씀대로 이미 뽑아 먹을 건 다 뽑아 먹었어요. 이 뭘 지금 매달릴 이유가 없어. 그리고 뭐 트럼프가 진짜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끝까지 다 해줄 거라는 장담도 없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트럼프 제정신 아닌데 지금. 뭐 제 예상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정보가 또 부족하기도 하고 제 식견도 충분하지는 않아서 그런데 어째 돌아가는 양상은 저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확실히 저물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헤게모니라고 하는 게 원래 제가 20대 때 헤게모니론 되게 좋아할 때 썼던 말이 뭐냐. 미국이 왜 패권 국가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세서 단지 부자여서가 아니라 옳아 보여서라는 거거든. 옳아 보여서. 비교적 옳아 보이기 때문에 나쁜 놈들보다는 옳아 보여.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존의 제국주의하고 다른 면이 바로 그런 건데 네. 지금 트럼프는 누가 봐도 틀렸어. 진짜 무슨 모질이야. 음. 예. 그리고 이제는 믿어줄래야 믿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표적이 고정점이 있어야 믿어주잖아요. 지가 고정점을 계속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믿어줄 수가 없거든. 근데 이게 되게 파워풀해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는 과정이라는 게 대충 이런 과정이에요. 무섭지 않거나 믿을 수가 없거든. 둘 다인데 지금. 음. 예. 왜냐면 일단 믿을 수 없는 건 말이 맨날 바뀌어요. 하루 안에도 바뀌어요. 그렇지. 네. 거기다가 무섭지 않다라는 게 지금 확실히 이번 전쟁에서 입증이 돼버린 게 지금 전쟁을 나오고 싶어하는데 못 나오잖아요. 그게 이란하고 이스라엘 양쪽한테 모두 끌려가고 있어. 지금 그렇지. 양상을 보면. 네. 출구 전략 하려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은 끝낼 마음이 없고. 근데 이 둘한테 질질 끌려가면서 협상도 못해. 이번에 어제 오늘 벌어진 일 보면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분명히 이란의 가스전을 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트럼프가 에너지 시설 안 친다더니 지시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오늘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나한테는 보고가 없었는데 나 몰랐는데 그런데 뭐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이란이 더 이상 에너지 시설 안 때리면 우리도 안 때릴게. 그러니까 또 이란은 건드리고 싶진 않고 네. 쫄보 마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스라엘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 네. 이스라엘한테 가스전을 막 때리고 이제 민간 시설 때리는데 트럼프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제 거기서는 발 빼고 싶은 거야. 그만 좀 해, 제발.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도 얻지를 못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에 왜 시시각각 분석을 했었잖아요. 예. 예전에 저 아마 이거 이제 분석가들이 이제 더 이상 분석을 잘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이재석 기자가 저한테 자꾸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예. 트럼프 발언 하나 따지지 말래.
이게 예전에는 약간 원래 이 사람 성향 자체가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예. 간 보고 뭐 떠보고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아무 말 던졌다가 그중에 지가 원하는 걸로 하나를 훅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 맞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또 양상이 달라진 게 지금은 진짜 뭘 원하는지를 스스로도 잘 모르게 끼게 아무 말이나 던지고 있는 거야. 그거에 더 가까워. 너무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위험하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 이건 말을 분석해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중에 뭐가 진실이고 뭐가 본심이냐 이거를 분석해서 나올 문제가 아니야. 얘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진짜 그럼 지금 중동을 화약고로 만들어 놓고 미국이 빠져나와도 이스라엘은 계속한다는 태세고 거의. 그렇지. 지금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이스라엘의 뒷덜미를 끌고 빠져나오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거든. 이란하고 불가침 조약해주고. 압박해야 돼. 이스라엘을 압박하면은 어쨌든 네타냐후도 어쩔 수 도리는 없을 거고. 그렇지. 미국이 안 도와주면 이스라엘 혼자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근데 과연 트럼프가 그걸 할 수 있느냐는 거지. 내가 아무리 봐도 난 네타냐후한테 약점 잡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더 큰 문제는 지금 어제 오늘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완전히 이란도 기세가 등등해요. 물론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지금 꽃놀이패가 돼가지고 그렇지. 예. 방금 전에 거의 없다님이 속보 전해주신 대로 뭐 통행세를 받겠다는 얘기를 하고 오늘 나오는 얘기는 전쟁이 끝나도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의 질서를 완전히 새로 짜겠다. 뭐 거래하는 거는 이제 달러 아니다. 위안화로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번에 전쟁을 겪어보니 안보상으로도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새로운 규범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통행세를 넘어서서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물리적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도 하지 해석이 마. 되거든요. 그리고 이란은 네. 여기에 대해서 크게 액션을 취할 필요도 없어. 네. 본보기를 한 몇 개만 살짝 건드리면 되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란한테도 이제 자기는 하기 싫고 센 척을 하겠지만 뭔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큰일 나. 그렇지. 예. 끌려다니고 있어. 아유 이 바보. 아유. 그러니까 뭐 그 아쉽더라도 최선의 결론을 빨리 낼 수는 없는 건 너무 명확해 보이고 예. 지금의 이제 이런 정신없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최악의 최악들이 거듭될 가능성이 분명히 훨씬 더 높은 건 맞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 네타냐후나 트럼프가 정말 사악한 목표가 있어가지고 나머지 모두를 희생시켜가면서 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 상태여가지고 불행하긴 하나 전 너무 걱정은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각자 통제력을 잃는 상태에서 진짜로 최악으로 뭐 핵폭탄 누르거나 이러지는 않는 한.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게 뉴 노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슬픈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두에게 굉장히 참 힘든 상황이지만 이게 뉴 노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뭔가 살 길을 찾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럴 만한 정신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뉴 노멀의 본인의 판단력이 지금 좀 이상해가지고 뭐가 이익이 되는지 잘 구분은 못하겠지만 이 전쟁에서 빠져나올 만한 어떤 생각은 하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해야 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유노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정신이 없어 보여가지고. 밑에 뉴 노멀은 기존의 문법에 보면 노멀하지가 않지. 그러니까 뉴 노멀이지. 네. 그러니까 원래 저물기 전에 미국 방식이라면은 네. 유리하게 협상을 하고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틀렸어요. 이제 글렀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냥 이란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빠져나왔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유리하지 않다는 거를 뉴 노멀로 받아들이고 협상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예.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왜 사람이 온갖 정신없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나면은 진짜 약간 현타가 오면서 예. 아씨 그냥 꾸역꾸역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마음 쪽으로 가까이 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국제 질서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더 무서운 건 원래 미국의 영국 붙고 프랑스 붙고 막 이래가지고 예. 막 더 큰 걸 쏟아붓는 방식이거든. 네. 우크라이나는 사실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너무 미친놈이라서. 지금 뭐 같이 유럽 갈 수가 없어. 국가들 반응 자체가 예. 뭐 안 간다는 건데 뭐 트럼프가 연일 압박을 해도 안 간다. 너나 해 지금 이러고 있잖아 지금. 네. 하하. 그리고 이제 이때 바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우리 2부 진행하겠지만 제가 며칠 전부터도 이제 그 국제뉴스 참 보기 싫은데 보는데 네. 그 석유시설 계속 때리잖아요. 네. 거기에 검은 연기 올라오잖아. 예. 막 불기둥 팍 올라오고. 그걸 보면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네. 모든 전쟁은 다 미친 전쟁이지만 네. 진짜 못하러 왜 이 짓을 하는 거지? 사람 죽는 것도 아깝지만 네. 거기에 우리 환경에도 안 좋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 석유 정유시설이나 석유 같은 걸 때리는 이유는 뭐겠어? 상대를 어떻게든 막
항복시키려고 능력을 네. 없애려고 그러는 네. 거잖아요. 뭔가 역량을 없애고 능력을 없애고 자원을 없애고. 네. 야 진짜로 미친 짓은 맞는 것 같다. 이 아까운 짓을 왜 해?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특히나 현대 사회로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을 끼치는 행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번 전쟁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예를 들면 재고 소진 뭐 뒤에서는 또 막 그런 얘기했거든. 재고 소진하고 전후 특수 얘기하고 왜 어쨌든 경제라는 건 돈을 써야지 돌아가는 거니까 네. 자원을 일부는 소진해줘야 새로운 거 생산이 이루어지거든. 이게 자본주의 경제 정말 문제지만 어쩔 수 없는 면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그 선을 넘어섰어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 굳이 필요 없는 살상 파괴 행위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이후의 경제에도 자본주의 경제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 단순히 이렇게 한번 사이클을 돌려주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후 호황 같은 걸 따지던 전쟁도 이제는 그것조차 낭만이 돼버린 거야.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도 못 가. 전쟁 관련 규범을 지킬 때 얘기예요. 그럼요. 서로 예. 빠져나오려고 협상을 잘하고 빠져나오던 시절의 얘기야. 이제 그것도 예. 그것도 참담한 전쟁이었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민간 시설 서로 타격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네. 지금 은행도 때려요. 음. 외교 대사관 이런 거 때린단 말이에요. 지금 가스전은 물론이고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쟁의 문법도 확실히 또 바뀌었고, 예. 그래서 물론 최악의 전쟁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어디선가 또 터지고 이럴 가능성들이 있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쟁에 대한 태도, 사람들의 태도, 그러니까 적어도 보통 사람들의 태도. 윤석열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한 것만이 무슨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따위 얘기들이 꽤 많이 퍼져 있었잖아. 예. 그러면 강하다는 게 단지 국방을 강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타격한다 이 얘기 아니야. 네. 네. 근데 그런 약간은 광적인 태도가 숨어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런 세계의 일반 사람들 가슴 속에는 야, 이 솔직히 저 전쟁 왜 하는 거야? 뭔가 이렇게 애국심도 없어. 뭔가 거기서 얻을 것도 없어. 도대체 전쟁이라는 걸 왜 하는 거야? 아무튼 여기는 이념도 없어. 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란 침공은 목적이 뭐야 이제? 없어. 네. 목적도 없어졌어. 목적도 없었어. 아마 트럼프도 모를 거예요. 자기 목적이 뭐였는지. 그러니까 왜 애들이 술 먹고 싸우다가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수준까지 가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는 반드시 애국심이 따라붙거나 어떤 과도한 열정이 따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뭐 예전에 이라크전이라든가, 예, 9.11 이후에 어떤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식의 문제들,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때도 문제들도 그렇고 악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열정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그런 열정으로 전쟁하겠다는 사람 많이 사라졌을 걸 이제. 미친 짓들이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네. 아씨 어떡하냐. 근데 우리 방송에서 전쟁 초반에 이제 벌써 3주가 됐는데 전쟁 초반에 말씀드렸던 언론 보도, 우리 언론 보도 다시 생각나네요. 우리 이미 한번 얘기했는데 네. 단 한 번의 공습으로 37년 독재 끝냈다. 트럼프에 의한 힘에 의한 평화. 실제로 우리 언론이 쏟아냈던 기사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윤석열 마인드야. 윤석열 마인드죠. 네.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른바 보수라고 불리는 언론들. 지금 3주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그 보도들은 진짜 참담하다. 진짜. 네. 그게 이재명 대통령 들으라고 한 소리거든. 민주당 정부 들으라고. 어떤 면에서? 조심하라고. 너 틈만 나면 평화적인 거 하려 그러지. 힘에 의한 평화여야 된다. 네. 틈만 나면 너 그쪽으로 빠질라 그러지. 이건 또 막 친중 공격하고 뭐 친북 공격하고 네. 그러려는 거구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누군가를 필요하다면 때릴 수 있을 정도의 나라가 될 생각을 해. 이 약한 것들아. 네. 이게 바탕에 깔린 정서예요. 진짜 무섭다. 네가 부르짖는 허울 좋은 평화라는 거 그거 막상 별로 도움 안 된다. 야, 미국 봐라. 이거잖아. 그럼 현실은 니들이 현실을 알아? 니들이 싸움도 해봤어? 월남전 가봤어? 자기도 안 가봤으면서. 너는 해봤냐? 너는 그 바탕에서 진짜 망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게 있거든요. 이 일반적인 전쟁 광하고 다르게 약간 나이브한 광들이야. 야, 나 요렇게까지 생각. 우리나라 언론들은 진짜 나이브한 광인들이에요. 와. 미친 놈들이라기보다는 제가 자꾸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잖아. 나이브한 광인들. 지금 3주 뒤에 생각해 보면은 니들은 현실은 몰라. 그러면서 그런 기사를 썼다면 그 현실은 그 힘 있다는 미국, 찬양했던 미국이 시궁창에 빠졌어 지금. 그잖아요. 현실은 그거잖아요. 맞아. 현실은 그거야. 오히려 미국의 이데올로기가 끝나고 있어 지금. 미국이 그렇게 힘으로 누르던 평화가 끝나고 있다고. 그럼요. 안 먹혀. 그 전쟁 핵무기나 미사일 몇 발로 협박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안 먹힌다고. 왜 전쟁에서 얘기하면 전쟁 그러면 흔히 말하면 반전,
반전은 이념적인 것, 비현실적인 것. 그렇죠. 평화론자들은. 네. 그리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좀 꺼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 그래서 현실을 움직이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약간 나이브하고 약해 빠진 자들은 예, 반전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념적이다. 그들은 지나치게 이상주의다.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어떤 마인드셋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전쟁을 바라보는 눈은 그런 인권 뭐 어떤 그 강한 어떤 그 평화적 가치에 의한 그런 반전이 아니라 젠장 뭐 하자는 거야. 현실적으로 봐도 그냥 저게 뭐한 짓이냐. 이 태도에 가까운 전쟁 반대적인 정서들이 커가고 있다고. 이건 뭐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읽혀 그런 게 무드로서. 그 뭐야 저 트럼프 대테러 국장도 그런 얘기하면서 그렇지. 네. 나와버렸으니까. 나와버렸잖아. 트럼프가 자기 사직서 엄하게 이용할까봐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나왔잖아요. 나 분명히 이렇게 쓰고 나왔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주가 한참 올랐던 상태에서 전쟁이 터져버렸게 지금 빡쳐가지고 네. 뭐 전쟁? 현실도 모르는 것들이 이걸로 이제 바뀌었어. 네. 그렇지. 진짜 현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물론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 현장에 대한 참담함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네. 더 마음을 써야겠지만 또 이게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은 예를 들어서 유가 급등은 실제로 생계에 타격을 입는 우리 국민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 데서 오는 현실적인 감각이 달라지긴 하겠다. 네. 전쟁은 진짜 쓰잘데기였구나. 아우 그렇죠. 화나. 이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물론 되게 가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평화주의자고 반전주의자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지간하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믿는 입장이고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그 어떤 생명들이 살상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대중의 정서는 그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저는 대중의 정서가 전쟁을 쓸데없는 것으로서 확실하게 느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불지피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되게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인데 일단 이 지금 침공이 이란 침공이 장기화될 것 같긴 해요. 네. 최소 한 달은 더 갈 것 같다. 뭐 이런 게 이제 미국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는데 대통령 그 교수님께서 아까 그래도 엄청나게 큰 걱정을 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장기화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막 올해 내내 뭐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돈이 없어서 안 되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네, 안 갈 네. 것이고 뭐 한두 달? 실제로 그러니까 뭐 시간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쵸, 우리가 그게- 흔히 말하는 장기전의 양상을 띠기는 우크라이나처럼 그러니까요. 그러기는 근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네.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무기 감당이 됐어요. 거기서 쓰는 돈이 감당이 됐다고. 그렇죠. 그때는 감당이 됐죠. 거기 재래식 쏟아부을 무기 수도 썼으니까. 있었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드론 하나 막으려고 돈을 얼마를 써야 돼. 근데 이거를 몇 달 동안 자살하는 거야. 이건 진짜 스스로 죽겠다는 그렇죠. 거야. 그럼 아까 말씀하신 유노말이라는 게 어쨌든 이번에 새로 생길 텐데 네. 가장 걱정되는 거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여기서 협상하고 나간다 해도 이스라엘은 억지로 그 전쟁을 그만둘 것이고 네. 그러면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란이 더 군사적 긴장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 상시적으로 이란이 그래서 계속 네. 요구하는 게 그 저기 불가침.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직접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그 주변국들도 지금 약간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거야. 예, 이게 장난 아니게 끌려다가는 가는구나. 뭐 순위하고 뭐 시아파하고. 시아하고의 대립의 문제가 아니구나. 네. 이건 친미하고 친아랍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저는 강하게 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편에 서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제 좀 끝내거나 안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렇게 돌아설 수 있다. 그 생각 쪽으로 좀 더 집중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저는 감히 예상합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질문 드린 건데 왜냐면 이런 거는 사실 예상할 수가 없어서. 예.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도 그렇고 이제 아마 세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전쟁을 쓸데없는 것, 그러니까 가능하면 피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쪽에 마음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어 갈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세계 모든 경제 활동이 사실은 하나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투자한 주식, 내가 투자를 한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 그 회사들 따지고 보면 다 석유 필요하단 말이에요. 석유 필요 없는 회사 단 한 군데도 없을 걸. 그럼 이게 나한테 손해만 주지. 막말로 뭐 저기 뭐야 뉴스 화면으로 남의 전쟁 구경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네. 도대체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는 거야? 네. 트럼프 저 미친놈은 뭐 하는 거야?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지금 3주나 지나면서 그 이란이 보복 공격을 중동 이웃 국가들한테 해버려가지고 10여 개국이 엄청 피해를 크게 봤어요. 그렇죠. 특히 사우디, UAE 이런데 뭐 카타르 피해를 크게 봤는데 계속 회의는 하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런데 이란에 대해서 막 엄청 강경한 메시지를 낸다거나
참전을 선언한다거나 우리도 그렇지. 보복할 거야 이렇게 안 해. 안 해. 그래서 이게 확전이 너무 될까봐 그렇게 되면 진짜 중동 화약고니까 네. 자제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나라들도 지금 전쟁 돌아가는 걸 보고 자기네가 유탄을 맞다 보니 한쪽으로는 이거 솔직히 우리가 좋아하긴 했지만 미국 때문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 이번에 터진 거 보니까 앞으로 전쟁을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 우리가 이란을 보복하고 이러면 더 큰일 나겠다. 그렇죠. 전쟁을 안 하는 컨센서스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카타르 이런 쪽에 있는 그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시들 있잖아. 예. 솔직히 말하면 생판 사막에 만들어 놓은 네. 도시. 이게 얼마나 불안정한 토대 위에 있는 것인가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거기다가 미사일 한 발 날리면 회복 안 됩니다. 단기간에 그 회복 되겠어요? 안 되죠. 네. 무슨 쌀만 시티니 뭔가 만든다고 막 그랬었잖아. 거기다가 무슨 거울의 벽 막 이런 거 만들고. 네. 야 드론 몇 개 날려가지고 그거 깨져버리면 박살이 나도 많고. 완전히 거기는 진짜 그 아포칼립스가 되는 거예요. 네. 네. 킬 게임의 현장이 되는 그렇죠.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새들이 자기네들이 지어놓은 이 거울의 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이번에 뼈저리게 아마 인식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걸프 국가들이 왜 이렇게 쉽사리 나서지 않나 봤을 때 여전히 상황은 암담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부분도 조금은 있다. 네. 예, 전쟁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런 모티브를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념적 어떤 반전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항으로 나오는 건 개인의 가치로서는 충분히 필요하지만 이게 차라리 예전에 유엔 헌장 만들고 그럴 땐 그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 시대가 아니야.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건 비겁하지만 어떻게든 전쟁은 피하는 게 장땡이다. 라고 느끼는 멘탈리티. 이거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범적으로가 아니고 내 피부로 느끼는 거야. 그렇죠. 야 전쟁은 절대 안 되겠다 막 이런 거. 그리고 네타냐후 같은 놈은 진짜 위험한 놈이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놈이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어울리면 안 되겠다. 네. 나는 오히려 좀 있으면 국제 왕따는 이스라엘이 더 될 것 같아. 이번에 민낯이 드러났죠. 이 정말 망설임 없이 아이들을 비롯해서 민간인을 폭격하는 이 모습을 보라고. 이 누가 같이 어울리고 싶겠어요 여기에. 그 예전에 뭐 전쟁 억지력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은 강력한 무기를 억제한다가 기본 논리잖아. 상대보다 강력한 것으로서. 그래서 쏘면 서로 죽는다 뭐 이런 그렇죠. 공포. 예, 상호 확증 파괴라든가 이런 예. 거. 근데 지난번에 이제 조영근 준장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화력이라고 부르는 전시작전 개념이 있어요. 세워놓은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물론 대응 무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도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어떻게 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정책화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 평화 대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힘의 역관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여기서 잘못된 힘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여기선 눌러주고 여기선 치워주고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말 그대로 EJ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컨셉이 없어. 특히나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 컨셉이 없었고. 네. 근데 이제 이 컨셉이 중요해지는 거지. 지금도 보면 저는 이 멘탈리티를 얘기한 게 결국 억지력은 어디서 오는가? 요만한 전쟁이라도 나면 다 손해 본다. 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자리 잡을 때 지도자들이 함부로 선택을 못하는 상태가 오는 거죠. 아 평화력 좋네요. 평화력 너무 평화력. 좋은 말이네. 아 착잡하다 근데 희망을 얘기했는데도 착잡하다. 전쟁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한 이제 미래 희망 전망으로서의 희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그거를 키워야 된다. 더 단단해야 된다. 준비를 하자.